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용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니체의 삶과 철학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호손된상 100주년 수상작 니체의 삶 시간이고요. 앞으로 이 책을 순서대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인데 1장은 음악의 밤이라는 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니체의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던 세 사람의 인물과의 이제 만남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그너,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죠. 바그너는 이제 그 니체가 워낙 이제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쇼펜하우어는 뭐 이제 직접 만났기보다 쇼펜하우어의 책을 통해서 이제 쇼펜하우어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는 뭐 아버지니까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그너 같은 경우는 그 정말 같이 살다시피 할 정도로 니체 인생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고, 쇼펜하우어는 이제 니체가 자신의 이제 철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그 밑바탕이 됐던 그런 철학자고, 그 아버지는 정말 여러 가지로 그 인생의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 여러 가지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었던 기간은 거의 없었고, 아버지를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아버지란 존재 자체가 니체가 나중에 정신 이상이 될 때까지 그 삶을 상당 부분 지배를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무엇이냐면 결국 니체는 세 명을 다 극복을 해요. 그러니까 바그너 같은 경우 특히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그 예술가였거든요. 근데 니체는 자기 스스로 그 민족주의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민족주의자보다 유럽인, 더 나아가 그러한 어떤 굴레조차도 의미가 이제 별로 없다고, 오히려 그 굴레를 씌우는 자체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니체가 바그너를 극복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이 책에서 니체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했고,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뭐 완벽한 극복은 아니지만 쇼펜하우어식 허무주의를 니체는 이제 자신의 그러니까 초인사상 등을 통해서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극복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의 어떤 용어나 처음에 어떤 그 철학이 니체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는 이 첫 장이 음악의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니체에게 제가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하나는 무엇이냐면 니체가 정말 음악이 빠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니체와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어떤 니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선물을 준 사람이 이제 아버지고, 또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좋은 것만 준 게 아니라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는데 정신 이상으로 그 끊임없이 어떤 정신 이상과 죽음의 그림자, 아버지를 통해서 정신 이상과 죽음의 그림자를 이제 니체한테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라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죽음, 정신 이상에 대한 순간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거든요.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극복하는 것은 이제 신앙이었죠. 그러니까 니체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꿈이었다가, 결국 니체는 이제 신의 죽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대 정신적 용어, 신의 정신적 선언을 남기면서 어떤 신앙적인 마음도 이제 극복을 하게 되죠. 이제 이런 배경 안에서 오늘은 이제 앞부분에 뭐 바그너도 나오고 쇼펜하우어도 나오지만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책을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서 알아볼 텐데, 일단 바그너에 관련된 것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바그너를 처음 알게 된 것은 학창시절 때였다. 모든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음악이 없었다면 젊은 시절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바그너가 그에게 미친 영향력은 강력했다. 그의 책에 바그너는 그리스도, 소크라테스, 괴테를 포함한 다른 누구보다 자주 등장한다. 그의 첫 책은 바그너에게 헌정되었고, 첫 책이 비극의 탄생이죠. 풀네임은 음악 정신에서 나온 비극의 탄생일 겁니다. 그 책은 이제 바그너에게 헌정되었고, 실제로 바그너와 대화했던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책이 비극의 탄생입니다.
총 14권의 작품 중 2권의 제목이 바그너가 있다. 그의 마지막 책인 이 사람을 보라에는 트리스탄처럼 위험할 정도로 매혹적이고 기이하며 아름다운 무한함을 진 예술을 지금도 부질없이 찾고 있다고 적었다. 그렇죠? 쇼펜하우어는 참 이 책 읽어보시면 니체가 얼마나 그 작품을 보는 능력이 뛰어난지,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도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때부터 그 책의 어떤 가치를, 철학의 가치를 먼저 알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쇼펜하우어의 글은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도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했다. 대학들은 그를 철학자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니체는 얼마 전 우연히 보게 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읽고 그에게 정신없이 빠져들었다. 어쩌면 니체의 말처럼 브로크하우스의 응접실에서 운명처럼 바그너를 만났듯 그 책을 읽게 된 것도 우연을 가장한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운명 같은 우연은 바그너를 만나기 한 날 전에 시작되었다. 인생 재밌죠? 네. 근데 이제 1장에서 핵심은 바그너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그 철학에 대해서 그 니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또 중간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니체가 탄생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 읽어드릴게요. 니체는 어릴 때부터 음악의 감수성이 뛰어났다. 가족들 말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그에게 음악이 말보다 중요했다. 저는 이제 니체 이 책을 읽고 니체가 이렇게 음악을 좋아했는지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역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카를 루트비히 니체인데, 자 읽어드릴게요. 카를 루트비히 니체 목사는 음악의 나라 독일에서도 뛰어난 피아노 실력을 자랑했다. 그의 연주를 들으려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가 루터교 목사로 활동한 레켄 지역은 바흐가 죽기 전까지 27년간 교회 음악의 총책임을 맡은 곳이었다. 그는 특히 바흐 연주로 유명했는데 즉흥 연주 실력도 뛰어났다. 아마 니체는 그는 아버지의 재주를 물려받아 피아노에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중에 니체가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작곡도 해요. 근데 뭐 뛰어난 능력은 아니었지만 그 작곡을 했던 것도 어떤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제 작곡을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읽어드리면, 어머니의 여동생은 어린 니체의 손에서 나온 것은 종이 한 장도 버리는 일 없이 잘 간직했다. 덕분에 그때 악보가 지금까지 대부분 잘 전해주고 있다. 니체는 가족들의 가슴속에 스며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이런 곡들을 썼다. 물론 그 사랑은 아버지에 대한 음울한 기억과 분리될 수 없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영혼이 자신들을 지켜본다고 믿었다. 니체는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아버지가 되기를, 그래서 너무 일찍 죽은 아버지의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가 쓴 곡들은 이런 그의 바람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그렇죠? 이 니체에게 음악은 매우 중요했고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는데, 그거는 바로 아버지의 어떤 유전자 그를 받은 것도 있고, 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잖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어떤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었고 또 피아노를 잘 쳤던 그런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앞으로 음악을 했을 때에도 어떤 아버지의 그 관계에서 그 음악을 했던 거, 아버지 음악 나 이러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는 볼 수 없다고 이제 작가분이 얘기할 정도로 아버지는 이제 니체에게 음악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 이상과 죽음에 대한 공포,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컸다고 봅니다. 읽어드릴게요. 니체는 1844년 10월 15일에 태어났다. 루트비 목사는 프로이센의 당대왕인 프리드리 빌헬름 4세의 이름을 따서 프리드리 빌헬름 니체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이때 이제 19세기 중반인데, 유로피언 읽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때 이제 그야말로 유럽 문화에 이제 부흥이 일어났던, 특히 이런 그 작가, 예술가가 이제 지역구 스타에서 전국구 스타,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되는 그런 시기에 니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참 니체가 살아생전에 거의 인정을 잘 못 받거든요. 막판에 좀 인정받는데, 뭐 인정받을 때에는 이미 정신 이상 상태였으니까. 근데 이때는 참 많은 작가들이, 많은 철학가들이, 많은 예술가들이 인정받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실제로 니체 스스로도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자, 프란치스카는 어머니예요.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어 수치 구타르 박사에게 진료를 부탁했다. 박사는 신경과민이라며 일을 쉬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증세는 점점 심해졌고 얼마 못 가 목사 일도 그만두어야 했다. 이해하기 힘든 그 발작 증세는 결국 뇌연화증으로 밝혀졌다. 루트비는 몇 달 동안 신경쇠약과 극심한 두통,
구토에 시달렸다. 시력까지 나빠져서 나중에는 반실명 상태가 되었다. 1848년 가을 35밖에 되지 않은 그는 결혼한 지 불과 5년 만에 병석에 누워 사실상 모든 사회 활동을 멈추고 말았다. 이 아버지 겪었던 것들을 더 극심하게 또 더 길게 겪었던 사람이 이제 니체입니다. 1849년 7월 30일 결국 그는 아버지죠. 35세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그동안 카를 루트비 목사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가 정말 정신 이상으로 죽었는지는 후세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 니체도 아버지와 비슷한 증상이 시달리다가 43이 되었던 1888년부터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 계속 정신 이상적으로 살았고 12년 뒤인 1900년에 죽었기 때문이다. 현재적 관점에서는 루트비 목사의 사망 원인으로 일반적인 태화, 뇌종양, 뇌결핵종 혹은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 등이 꼽힌다. 니체는 아버지처럼 사후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비우스나 이후의 어떤 연구자도 부자지간의 뇌를 비교 분석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메비우스는 더 방대한 조사 끝에 니체의 모계 쪽에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사례를 찾아냈다. 외삼촌 중 한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정신병원에 갇히기보다 죽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였다. 부계 쪽으로는 니체의 할머니 에르트 무테의 자매들이 정신 이상자로 기록됐다. 그중 한 명은 자살했고 두 명은 일종의 정신병이 있어 치료가 필요했다. 니체의 남동생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요제프도 뇌졸중으로 죽기 전 심한 발작을 일으켰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니체의 가족은 신경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성향이 강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카를 루트비 니체는 35세 죽었다. 그때 아내의 나이는 23, 니체와 엘리자베스는 4살과 3살밖에 되지 않았다. 이제 뭐랄까, 그 니체의 이미지가 정신 이상이 된 이미지가 있고, 또 그의 어떤 철학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과격하기도 하고, 본인이 자기를, 이 책의 원래 원제가 I'm Dynamite예요. 자기 다이너마이트. 거의 모든 진리, 그 진리를 부셔뜨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곳에 자기 이름이 이제 자기 니체라는 이름이 상기가 될 것이다. 왜냐면 나는 그런 걸 깨는 다이너마이트니까, 그걸 깨는 망치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 속에서 저도 얼핏 니체가 정신 이상을 들었을 때는 그가 너무 그야말로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심취한 나머지 이렇게 그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입은 것이 아닌가라는 아주 무식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어렸을 때 제가 처음에 20대 초반에 니체를 이야기 들었을 때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력이 되게 강했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니체의 여러 글을 보면은 니체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 또 읽어드리면 기독교 학교인 돔 김나지움으로 옮겼는데 니체는 그동안 부족했던 공부를 보충하느라 하루에 대여섯 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이 시기에 그가 쓴 글들을 보면 자기 분석적인 다른 많은 글에서처럼 아버지의 죽음을 자주 떠올렸다. 니체는 어렸을 때는 정신 이상대로 죽기 전이든 자선적 글을 쓸 때는 언제나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갔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을 이해하기 있어서, 니체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죽음, 정신 이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고 상기를 해야 니체를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니체에게 아버지가 처음에 음악적 재능과 음악에 대한 어떤 그 삶과 음악에 대한 선물을 주었고, 그 다음에 죽음과 정신 이상이라는 이제 어떤 삶을 쫓아다니는 공포, 고통을 줬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거를 이제 주게 되죠. 그래서 니체는 어렸을 때 상당히 독실한 그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거 드리면, 돔 김나지움에서 받은 성적표는 니체가 성실한 모범생이었음을 말해준다. 어머니는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기를 열망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다고 믿었다. 니체는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 과목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신앙심 깊었던 12살의 니체는 모든 영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읽으면 그 뭐 기도문이 나와요. 오 주여 당신의 얼굴이 영원히 우리를 비추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그래서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의 집안에서 또 어머니까지 그걸 원하고, 실제로 니체 같은 경우는 글은 매우 강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니체의 어떤 책들을 보면 정말로 과격하고 강하지만 니체의 삶은 되게 니체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잘 이렇게
해코지를 안 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한테 배려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가면을 쓰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아무튼 어머니도 목사님이 원하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자기 스스로도 어렸을 때 어떤 신앙에 대한 그러한 그 모태 신앙으로서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뭐랄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런 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이제 워낙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글들을 좋아하고 이 19세기 상황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과학혁명은 16세기, 17세기, 2세기 동안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당시에 진리라고 여겼던 어떤 종교적인 내용들의 모순전들이 어떤 자연과학이나 여러 가지 생물학이나 또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막 논파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니체 또한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에 대한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니체는 이렇게 다소 진부한 종교적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이단적인 생각이 자라고 있었다. 기독교에서는 기본 교리로 성부, 성자, 성령을 성삼위일체로 본다. 하지만 12살의 니체는 이 삼위일체의 모순을 참을 수 없었고 결국 열심히 추론한 끝에 자신만의 다른 성삼위일체를 생각해냈다. 나는 12살 때 기발한 삼위일체를 생각해냈다. 바로 성부와 성자, 성악이다. 난 이렇게 추론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제2의 위격을 창조하셨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려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했다. 따라서 악을 창조해야만 했다. 이걸 생각해낸 후로 나는 철학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심겨지었던 어떤 신념이나 생각이나 어떤 진리 체계에 대해서 니체는 어느 정도 그거를 회의하고 의심하고 또 모순적인 걸 극복하려는 모습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니체는 다양한 이제 그 책들과 다양한 어떤 지식들을 보게 되면서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어떤 논리적 모순 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고 그것이 이제 더 확장이 돼서 신의 죽음, 물론 신의 죽음은 어떤 기독교적 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어떤 진리 체계 같은 걸 다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아가는 어떤 니체 철학의 초기 모습을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니체에게 영향을 줬던 세 사람 인물 바그너, 쇼펜하우어, 아버지 이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고 특히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니체에 줬던 세 가지 음악, 그 다음에 정신 이상과 죽음, 그 다음에 신앙 이런 것들이 니체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위안이 되고 어떻게 공포로 모아돌고 어떻게 그거를 극복했는지 그걸 알게 된다면 니체의 삶에 대해서 니체 철학에 대해 좀 더 우리가 더 깊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니체의 대학교 가기 전 니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